성범죄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처벌 불원의 의미, 그리고 그 처벌 불원의 의미가 합의서 작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의 재판 양형과 관련된 정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각종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공표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범죄와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의 경제범죄, 폭력범죄, 뇌물범죄 또는 문서위조 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에 대해서 각 법정형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처벌 형량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국가적인 또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는 일종의 양형 판단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양형 기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의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판결문에 양형 기준안 또는 양형 기준에 따라 최고형은 얼마가 되고 최저형은 얼마가 된다. 그 범위 중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형을 선고한다라는 기준으로서는 충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기 시작한 거의 최초 단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 범죄의 처벌 형량과 관련돼서 2009년부터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되었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는 양형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보시면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형기준의 설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양형 기준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기본 처벌 형량, 그리고 감경, 그러니까 적게 처벌하는 경우, 다음에 가중 처벌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이제 구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중 사유,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특수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에서 설치하고 있는 양형 기준의 각 구성 요건별로의 집행유예 가능 요건에 대해서도 각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에 설치되고 있는 각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개략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각각의 모든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정상관계로 정리를 해갖고 일목요연하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어떠한 것이 더 특별히 강조되는 정상관계 요인인지 또는 별로 고려되지 않는 정상관계 요인인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이 설명하는 경우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변호인이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관계의 전달의 호소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서 정상관계 주장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죄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경미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도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형 기준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회의가 열려서 다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벌 불원이라는 감경 사유이면서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 정상관계적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처벌 불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처벌 불원입니다. 보통 합의서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 또는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또는 고소 취하 처벌 불원 및 합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문서들이 작성됩니다. 통상 이와 같은 문서를 저희가 다 뭉뚱그려서
합의서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합의서에 담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취하한다. 두 번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해당되는 내용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해자로서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고 형사적인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포기한다 하는 내용들이 보통 포함되게 됩니다. 자, 처벌 불원의 의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것을 침해당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처벌 불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법원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또는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라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합의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경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법원이 크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관련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 또는 피해 회복에 대한 용서를 해줬다는 의사에 대한 부분은 법적, 사회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양형 사유로서도 굉장히 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관련된 피해 보상의 약속 또는 사과와 관련된 어떠한 진지한 여러 가지 약속들 또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믿고 일이 진행이 됐는데 합의서만 제출이 되었고 그와 같은 약속들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망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또 장애인인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과연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합의를 하였는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동시 존재해야 됨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지 못했다 또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또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실관계들이 개입되게 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사실상 강요나 기망과 같은 특별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나이, 지능, 그리고 지적 수준에 비추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서 자체가 작성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조언, 조력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전 단계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고소고발로 접수를 했지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분원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교환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점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해서 처벌 형량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상황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때로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솔직하게 또 의사에 기인해서 밝혔다가 사후적으로 더 많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뭔가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대비하여서 해당되는 접촉 과정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전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가 아예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합의서는 완벽한 형태로 고소 고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합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받게 되면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정상관계로서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관계로서 고려될 때 실제 사안에서도 고소 고발 전에 있었던 합의서의 존재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그 문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전 단계에서 또는 사건이 진행되기 조사되기 전 단계에서 정확한 피의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어떤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므로 불완전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기도 합니다. 또한 합의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특히 사건화되기 전 합의 단계에서 문구상에 강간을 하였다, 강제추행을 하였다 또는 어떠한 내용의 성범죄를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분명한 자신의 행위를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표시들이 약간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 문구의 작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강간이다, 강제추행이다 라고 하여 자백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처리되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감정이 더 이상 격앙되거나 또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장애인과 관련하여 친족을 통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 법정 대리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모든 공동의 대리권이 있는 상태를 확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모만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법정 대리인 전체의 동의가 있었다 볼 수 없어서 법정 대리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법정 대리인 부, 법정 대리인 모의 모든 동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합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 일방의 합의서가 들어가는 것으로도 때로는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피해자의 나이가 충분히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령 근처에 왔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또는 중학교 1학년이거나 또는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건에 관련된 합의서라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쌍방
부와 모가 모두 동의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도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그 장애인 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또 의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여러 판결들에서는 이와 같은 문구를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도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안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 불안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친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라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친족 간의 성범죄입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친족 관계, 동거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실제로 친족은 아니지만 친족처럼 생활하고 있는 동거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친족 개념이 적용돼서 친족 간의 성범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 장애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능력과 의사표시 진실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족은 여러 가지 혈연 관계, 인척 관계로 엉켜져 있는 인척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관계, 인식 관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 얘기일 수 있겠지만 형제 관계 또는 사촌 형제 관계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삼촌이나 이런 여러 가까운 친인척 관계로 엉켜 있는 경우에 피해자와 또는 가해자의 친척 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부모 또는 그 가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동일일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모 자식 관계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수한 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측의 처벌을 면하게끔 하는데 쉽게 동조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그와 같은 처벌 불원의 의사가 진실한 피해자의 의사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문구로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이 사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데 과연 피해자만의 동의로 충분한 고소 취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됐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자신의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과 현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해자 미성년자인 청소년 단독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몇 살부터 이게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나이를 법원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나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보겠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부족하므로 그 사람의 지능,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발달의 성숙도 및 사회적 적응 능력을 비추어 봐서 그 청소년이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그와 같은 단독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도 법에서 양형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려면 사실 청소년의 의사 수준이 고등학생 정도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또는 그 대학에 입학해서 막 이제 만 19세를 넘어서는 넘어서기 직전 단계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지능 지적 수준, 발달 성숙도 등을 고려해서 피해의 의미, 너무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어떠한 용서를 어떻게 한다, 또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이 밝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형태를 보겠다는 거죠. 어떤 성범죄인지, 그리고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가 나오게 된 것인지, 피해자는 반대하고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것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합의 전후의 정황, 합의 전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지, 법정 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서 결국은 확인을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양형 기준과 양형 기준 중 처벌 불원과 관련된 쟁점들입니다. 지금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양형 기준이 대체로는 적용되지만 피고인이 되는 사람이 소년이라고 한다면, 소년,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린 소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 여부 또는 소년 형사사건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 형사사건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안이 대체로 준용되어서 판단 기준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성폭법상의 여러 가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동일한 형태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그리고 그 양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처벌 불원의 의미, 그리고 처벌 불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